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 된 걸까요? 경기도 하남에 사는 82세의 김말순 어르신이 제게 털어놓으신 말입니다. 평생 장사하며 어렵게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 현금은 거의 없지만 그 집 한 채 때문에 연금도 줄고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하셨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부부가 등기 명의만 잠깐 빌려달라며 설득해 놓고는 몇 달 뒤 매각을 강행해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 걸 그랬다. 고 말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 제도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사회는 오랫동안 일하며 묵묵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 저는 제도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수많은 현실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목소리를 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끝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조의 모순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 정부가 내세운 복지 약속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저는 혜진입니다. 20년 가까이 시니어 상담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요즘 들어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데 진짜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는 어르신 복지를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민생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 기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21조 원을 더해 총 35조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촉진 예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입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즉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지원금이고요.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6월 중을 기준으로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선 환수나 선별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처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어르신 복지 정책은 총 10가지로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경숙 할머니 76세와 남편 80세 은나란이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단독으로 받을 경우 두 분 합산 68만 원이 넘지만 실제로는 각각 27만 원가량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살면 1년에 160만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간 이 제도는 형평성 논란도 많았고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도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부당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 아래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일부 어르신들께서 위장 전입까지 감수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던 거죠.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예컨대 경북 안동에 사는 구순의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함께 지내는 가정은 각각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남편과 69세 아내가 부부로 함께 살면
두 분 모두 연금이 깎이는 현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는 혼자 사는 경우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든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연평균 약 3조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장 전임 유도 같은 부작용이 줄고 형평성 논란도 해소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국민연금에서의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입니다.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깎이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순자 어르신 72세의 경우를 보면요. 월 100만 원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감안해도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며 초과 금액에 따라 적게는 5%,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5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 기간조차도 꽤 길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단순한 개인저축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한 취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는 인식이 생기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후 생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을 깎이고 있는 수급자는 13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OECD 대다수 국가들은 같은 제도를 오래전에 없앴다고 하네요. 한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 중단된 바 있었던 만큼 이번엔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후 생활비 마련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현실에선 집 한 채는 있지만 현금 자산은 거의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이영순 어르신 79세도 그중 한 분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지만 정작 요즘은 생활비가 부족해 한 달에 쌀 2포대도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도에선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야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새 정부는 제도 문턱을 낮추고 고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주택연금을 활용해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신 어르신 비율이 전체의 80%가 넘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확보와 운영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겠지요. 이어서 공공신탁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고령이나 치매 혹은 장애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처럼 고령층을 노린 금융범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맡아 법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성북구에 사는 강철수 어르신 75세 은 노후를 함께하자며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갈등이 생겼는데요. 만약 공공신탁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사적인 분쟁 없이 제도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었겠지요. 일본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은 30%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가 약하신 분들은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국물은 그냥 삼켜도 밥알은 씹을 수가 없다 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만 60세부터로 낮추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2개를 더 지원해 최대 4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에서 64세는 처음 2개는 본인 부담 30%, 65세 이상은 기존 2개는 30%, 추가 2개는 50% 부담으로 추진 중입니다. 씹는 즐거움을 되찾는 일이 단순한 치과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변화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한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이 생기면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간병비가 하루 평균 15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들어가니 집안 형편에 따라선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성남시에 사는 김정순 어르신 82세 은 중풍으로 요양병원에 계신데 자녀들이 매달 번갈아가며 병원비를 나눠내고 있다고 합니다. 간병보다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하는 공공부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책임지는 통합 돌봄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선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커져 안타깝게도 간병 살인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기에 이젠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연간 최소 10조 1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6번째는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어르신 한 분당 전담 의사 한 명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구조인데요. 병원을 이곳저곳 전전하다 보면 병력 기록이 누락되거나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죠. 특히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어르신이 직접 선택한 의사가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병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중복 복용을 막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줄일 수 있어 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60세에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니 그 사이 5년은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 정부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단순 반복 노동에서 벗어난 공공형 맞춤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통학 도우미, 복지관 안내 지원, 도서관 정리,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런 일자리에 참여한 박기석 어르신 68세 다시 사회에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삶에 활력이 생겼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8번째 변화는 혼밥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경로당 점심급식 확대입니다. 현재 전국 경로당의 약 42%만이 급식 운영 중이며 운영하더라도 대부분 주 2에서 3일만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커서 2023년 기준 충북은 경로당의 93%가 급식을 제공했지만 대구는 1%에 불과했어요.
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이런 불균형이 고스란히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전남 목포에 사는 오경자 할머니 83세는 요즘은 경로당에서 점심 먹는 게 하루 유일한 외출이고 누군가랑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 말씀하셨어요. 새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단 구성도 더 다양하고 건강하게 개선하고 식재료의 품질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이미 주 5일 급식을 시범 운영 중인데요.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30% 이상 늘었고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도 이미 확보된 만큼 전국 확대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아직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부모와 자식 간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고 자식이 벌긴 해도 실제로 부모를 돕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죠. 광주에 사는 최선옥 할머니 74세는 딸이랑은 연락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내가 급여 신청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름만 있는 부양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적용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편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의료급여 정률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어르신 복지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공공부담제 도입, 정년 연장과 공공형 일자리까지. 현실 속에서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절로 들 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과연 지금의 국가 재정으로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나라 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세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역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엔 혜택은 좋지만 우리 손자 세대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 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한 예산과 실행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호로만 남을 수 있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어르신들과 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지 정책이 발표된다는 건 시작이 불과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바뀌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감액 폐지나 주택연금 완화처럼 제도 변경이 예정된 사항은 나중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복지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두시고 나에게 맞는 변화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꼭 주변과 연결되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일수록 최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종교기관, 복지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안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내 사정이 어려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나라 복지는 남보다 더 안 됐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사람이 쓰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 괜히 민폐될까 걱정된다. 는 이유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자식보다도 국가보다도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가 나와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건 결국 내 몫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